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죠. 17강 삼상교류 전력과 비정연파 교류 회로입니다. 삼상교류 전력 또는 비정연파 교류 회로 이 부분은 전기이론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류 전력까지 공부하셨어도 이 삼상에서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삼상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드물었는데요. 삼상 교류 전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나 비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또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엔 너무 내용이 깊어질 것 같기 때문에 빈도수가 높은 또는 자주 출제되었던 개념들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상교류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ABC 세 개의 도체를 120도 간격으로 엇갈려 둔 다음 자기장 공간에서 도체를 회전시키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자기장 공간 내에서 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도체에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요. 단 처음에 120도 간격의 차이를 두고 도체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전류 또한 120도 위상 차이를 두고 3개의 상, 즉 삼상교류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상교류 전기, 삼상교류 전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상교류 전기를 결선하는 방식에는 크게 Y결선 방식과 델타 결선 방식이 있는데, Y결선 방식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Y자를 그리면 이렇게 세 갈림길이 생기는 것처럼 A상, B상, C상에 같은 극성을 서로 같이 묶어놓은 것을 Y결선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극을 묶을 수도 있고요. 또는 A, B, C 세 개의 상에서 플러스 극끼리 이렇게 묶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개의 상의 같은 극성을 묶어놓은 방식을 Y결선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Y결선 방식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전원이, 교류 전원이죠. 세 개의 교류 전원이 마이너스 극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마이너스 극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Y결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선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VA부터 볼게요. VA는 첫 번째 전원의 양단의 전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이라고 했을 때 한 상에 대한 전압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전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상에 대한 전압이 되는 것이죠. 상전압. 그리고 우리는 이 상전압을 통상적으로 VP라고 많이 씁니다. 모두 다 VP죠. VA, VB, VC 모두 다 상전압이기 때문에 VP라고 쓸 수 있지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분해주기 위해서 VA, VB, VC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뿐입니다. 또한 상전압, 양단에 흐르는 전류, 즉 상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는 상전류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는 IA가 상전류가 되는 것이죠. IP라고 많이 써줍니다. 상전류는 IP. 또한 A, B, C 상을 넘어서 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의 전류를 선전류라고 하고, 선전류라고 하고, 이를 I의 라인을 따서 L이라고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선과 선 사이에 있는 전압은 선간 전압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VL라고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배웠네요. 상전압, 상전류, 선전류, 선간전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관계성을 아는 것이 이 Y결선과 델타결선의 주요 핵심입니다. 서로 바꿔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림을 보면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상전류와 선전류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죠? 붙어 있어요. 이어져 있죠. 상전류가 그대로 빠져나가서 선전류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A상, B상, C상 모두 다 상전류가 그대로 성간전류로 이어지고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전류와 선전류는 서로 같다. 즉, IP는 IL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압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지금 상전압은 A 지점에만 있지만 선간 전압에서는 V, B까지 섞이게 되면서 이 값이 더해져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벡터도를 살펴볼 건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살펴보기 위해 슬라이드를 넘겨보겠습니다. Y결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벡터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VA, VB, VC 세 개의 전압이 있고요. 상전압이죠. 상전압이 있고 A에서 B, B에서 C, 또 C에서 A를 빼는 선간 전압도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는 모두 다 120도 각도이고요. 이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한 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 60도라고 했을 때 양쪽으로 지금 같은 길이만큼 나와 있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는 곧 한쪽이 30도로 나누어지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한쪽이 30도고 반대쪽도 30도인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보았을 때 30도, 90도, 60도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의 길이를 1이라고 두었을 때 반대쪽의 밑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지금 빗변은 2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반대쪽에 있는 밑변도 루트 3, 즉 지금 상전압이죠. 상전압 VA가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VAB는 루트 3이 두 번 반복된 꼴이기 때문에 이 루트 3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VA 대 VAB는 1대 루트 3이다 라고 알 수 있고 다른 말로 상전압에서 선간전압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벡터도가 살짝 빠르다, 즉 앞선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만큼 앞선다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만큼 앞선다. 다른 말로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이를 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만큼 앞선다 라고 이렇게 정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루트 3 VP의 각도의 6분의 파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간전압과 상전압을 정리한 식, 또 상전류는 선전류와 같다 라고 한 식, 이렇게 두 가지 식은 Y결선 방식의 중요한 식이고 많이 문제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복습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델타 결선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델타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델타 결선 방식도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상전압과 여기 보이는 선간전압이 서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결국에는 다 같은 것 눈에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같은 마디와 같은 마디를 처음과 끝 모두 다 같은 지점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서로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상전압은 성간전압과 같습니다. 델타 결선의 상전류와 선전류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벡터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상전류가 하나의 선전류로 이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마디에 빠져나가는 유출 전류는 유입 전류와 같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빠져나가는 전류는 IA 또한 ICA가 되겠고 유출되는 전류가 이렇게 두 가지, 유입되는 전류는 IAB가 되겠죠. 자, 그러면 IA 더하기 ICA는 IAB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IA는 IAB 빼기 ICA가 되겠습니다. 이를 벡터도에서 볼게요. IA라는 선전류는 IAB에서 ICA를 뺀 것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ICA를 역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ICA가 될 것이고요. 이를 IAB와 더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까 평행사변형으로 지금 처음과 끝 요 지점이 IA 선전류죠. 선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준 다음 30도, 90도, 60도.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쳤을 때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2, 여기도 루트 3,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 A, B는 만약에 2라고 했을 때 IA는 2 루트 3, 즉 IAB 대 IA는 1대 루트 3. IAB는 상전류죠. 어쨌든 상전류 대 선전류는 지금 1대 루트 3이다 라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상도 볼게요. 지금 상전류의 위상이 선전류의 위상보다 30도 빠른 상황이네요. 다른 말로는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느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30도만큼. 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델타의 경우랑은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죠. Y델타에서는 선이 상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선이 상보다 30도 느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만큼 즉 3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전류 IL은 상전류 IP의 루트 3배이면서 30도만큼 뒤진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 주어야겠죠?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떻게 다른지, 위상이 빠른지 느린지를 반드시 Y결선, 델타결선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다라고 생각해도 기억이 잘 날 거예요. Y델타에서 Y결선이 편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Y결선에서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섰다는 거, 그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고 Y결선은 반대다. 즉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뒤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결선 방식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결선 방식은 델타 방식에서 한 사항이 고장이 나거나 점검 중 이런 이유로 제외되어 있을 때 3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Y결선에서 피상 전력과 출력비, 이용률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피상 전력. 복소전력과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중에 두 번째 피상전력입니다. 전체 전력 중에서 복소전력의 크기만 보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V결선의 피상전력은 루트 3 VP, IP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즉 한 개의 상전압의 VP 또는 한 개의 선전압의
IP를 곱해준 다음 루트 3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요것은 잘 구분해 두어야 하는 것이 델타 결선에서의 피상전력입니다.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3개의 3상의 전력이 모두 다 살아있고 모두 다 유효하기 때문에 피상전력이 하나의 한 상에서의 전력을 그냥 3개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모든 상이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한 상에서 발생하는 전력 VP 곱하기 IP가 지금 3개가 있는 상황이고 V 결선의 경우에서는 한 상이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2개의 상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루트 3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2개를 사용하지 않고 루트 3을 사용하냐면 위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의 상이 평행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0도 각도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루트 3배가 된 것이죠. 출력비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력비는 Y결선을 했을 때의 출력분의 V결선을 했을 때가 얼만큼의 비중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델타 결선을 했을 때의 피상전력분의 V 결선을 했을 때의 피상전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주는 값이죠. 그러면 밑에는 3VPIP가 되겠고 위에는 지금 루트 3VPIP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를 곱하기 100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57.5% 정도 값으로 출력비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용률도 볼게요. 이용률은 전체에 설치된 용량, 지금 살아있는 상이 지금 2개니까, 유효한 상이 2개니까 2개의 전력 중에서 Y결선을 했을 때 출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상이 지금 2개가 모두 다 유효할 때의 설비 용량 자체 분의 다음 V결선을 했을 때의 전력 값을 계산해주면 결국에 2개 다 유효한 상황이니까 용량 자체만 보면 하나, 둘, 2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V, P, I, P 분의 루트 3 VP, IP 따라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6.6%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운 내용을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 즉 IP가 선전류 IL보다 30도만큼 앞선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선전류 IL이 상전류 IP보다 30도 뒤진다 라고 또 적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상전류가 라고 주어가 상전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30도 앞선다 라고 되어 있는 3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Y결성에서 성관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 그림을 그려서 기억해보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전압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간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길쭉하네요. 그러면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거 우리 지레짐작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몇 배였냐? 루트 3배였습니다. 따라서 답 3번이라고 빠르게 체크하고 다른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의 접속 및 변환입니다. 이 내용은 Y결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부하를 델타 결선으로 변경하였을 때 또는 델타 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Y결선으로 변경하였을 때 서로 등가 회로가 되려면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등가 회로로 변환하고 싶으면 가지고 있던 하나의 부하의 3배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델타 결선에서 Y결선으로 변환해줄 때는 가지고 있는 부하의 3분의 1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보다
y가 더 작게 그려지네요. 따라서 삼각형에서, 즉 델타에서 y를 계산해 주려면 더 작아져야 되니까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기억해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또는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려면 조금 더 커지게 되니까 부피가 더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3배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기억이 잘 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세 변의 저항 R1, R2, R3가 모두 다 15민 y결선 회로가 있는데 이것은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로 바꾸었을 때 저항이 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과 y결선을 이어서 그려주겠습니다. 삼각형에서 y로 바꿀 때는 작아졌으니까 3분의 1배.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는 더 커졌으니까 부피가 더 많이 차지하죠. 커졌으니까 3배. 지금 y결선을 델타로 바꾸고 싶은 이러한 상황이네요. 따라서 3배 되었으니까 35이라고 계산돼서 3번이라고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요령만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 틀리지 말고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상교류 전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삼상교류 전력을 학습하기 이전에 단상부터 복습해 볼게요. 단상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그때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무효 전력도 비슷했어요. Q는 V, I,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죠. 삼상도 비슷합니다. 매우 유사하지만 일단 상이 3개니까 단상 곱하기 3, 단상 곱하기 3 이렇게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VI에다가 모두 다 P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즉, 삼상 교류 전력에서의 유효 전력은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 유효 전력은 3 VP, IP, 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이번에는 선간전압 또는 선전류로 계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y결선을 한번 해볼게요. y결선의 경우에는 IP와 IL이 똑같지만 VP는 VL을 루트 3배한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3 루트 3분의 VL, IL,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것은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라고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델타 결선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결선도 VP는 VL, IP는 IL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Y결선을 선택하든 델타 결선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삼상 유효 전력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두 식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효 전력도 똑같습니다. 무효 전력도 루트 3 VL, IL,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교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전력계법을 많이 쓰는데요.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지만 틀리면 아쉬운 문제입니다. 보통 유효 전력을 많이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유효 전력을 계산할 때는 두 전력계에서 나온 전력량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삼상 유효 전력은 첫 번째 측정했을 때의 유효 전력과 두 번째 측정했을 때 유효 전력을 더한 값과 같고 그때의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상대적으로 빈도수는 조금 낮지만 아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무효 전력은 루트 3의 P1 빼기 P2 단위는 파가 되겠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전압 100V, 전류 50A, 역률이 0.7인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 전력이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지금 단위를 와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 유효 전력 구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삼상의 유효 전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3 곱하기 VP 곱하기 IP 곱하기 코사인 세타 또는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선간 전압
또는 선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100 곱하기 5 곱하기 0.7, 즉 606이라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계산기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를 사용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비정연파 교류 회로입니다. 먼저 프리에 급수 분석법부터 볼게요. 프리에라는 사람은 이 비정연파 교류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정연파라는 건 여러 개의 정연파를 다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이 비정연파는 직류에 의한 전압 또는 기본파, 고조파들을 모두 다 더하면 비정연파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직류분, 다음 기본파, 고조파를 다 더한 것이 비정연파다. 어떤 비정연파든 이 세 가지를 더하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꼭 직류분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기본파와 고조파만 떠올리고 직류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직류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료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알면 풀지만 모르면 틀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비정연파에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료값들을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료값의 얘기가 나왔으니 배운 내용을 잠시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저항에 한쪽에는 직류 전원을, 반대쪽에는 교류 전원을 인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교류 전원과 직류 전원이 있을 때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이 교류의 시료값은 직류가 만들어낸 사용한 직류의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료값의 정의 자체가 같은 크기의 일을 하는 직류의 값을 교류의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직류의 경우에는 따로 시료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직류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기본판이 제2고조파, 제3고조파, N고조파 모두 다 나머지 교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시료값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준 다음에는 제곱을 해주고 다 더한 뒤 루트를 씌워준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제곱해서 더한 뒤 루트를 씌우는 내용은 시료값의 정의 또는 시료값의 계산법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원래 이 시료값이라는 건 루트 민스 스퀘어라고 해서 예를 들어 x라는 값에 루트 민스 스퀘어 시료값을 계산하고자 하면 이 모든 값은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x4의 제곱 줄줄이 더해서 xn의 제곱까지 더해준 뒤 이에 대한 평균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는 n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모든 시료값들의 제곱을 더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료값의 정의, 루트 민스 스퀘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시료값들을 제곱해서 더해줬어야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곱근을 씌워주자.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잘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비정연파 전압인데요. 10 더하기 5 루트 2, 7 루트 2, 9 루트 2. 지금 그러면 얘는 직류분, 얘는 기본파, 얘는 제3고조파, 얘는 제5고조파가 되겠습니다. 이때 시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전압의 지금 시료값을 구하려면 일단 제곱을 해주는데 시료값들의 제곱을 다 더해야 돼. 직류는 시료값이 없으니까 10의 제곱이 되겠고요. 기본파에서 시료값 지금 눈에 보자마자 5라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인파 앞에 있는 것은 5 루트 2인데 이건 결국에 첫 번째 전압의 맥스값,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 최대값이 아니라 첫 번째 전압의 루트 민스 스퀘어 시료값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전압을 루트 2로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5 루트 2 계산하면 5만 남죠? 그러면 보자마자 이거 지금 실효값이 5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서 편안하고 일부러 다 루트 2를 준 것 같아요. 제3 고주파에서도 실효값이 7, 제5 고주파에서도 실효값이 9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나오네요. 그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할 때 어려워하지 말고 계산기를 쓰는 것도 문제를 맞추고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이 결과적으로 16 정도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출보건 문제이고요. 262쪽에 6번 문제네요. 비사인파의 일반적 구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했죠? 풀이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정연파라는 것은 직류 더하기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였습니다. 이 고조파에는 제2고조파, 제3고조파, 제4고조파 이렇게 여러 개, n개의 고조파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삼각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17강의 강의를 통해서 전기이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전기이론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중요하고 빈도수가 높은,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은 다루어 보았으니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면서 빠져있거나 아니면 모르겠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를 이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기이론 과목은 전기직 취업을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기기나 전력공학, 회로를 이해하는데 전기이론이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습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복습을 하시면서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핵심 개념들 빠뜨리지 않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전기기능사에 있는 전기이론 문제는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이론의 조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